나스닥 또한 어제 GPU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플을 보면 반면에 지지부진하죠. 리플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만 지지부진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자방에 다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독자방에다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소통방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이 뭐예요? 바로 구독자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방이 바로 소통방입니다. 그쵸? 이 소통방 링크를 지금 보시게 되시면 고정된 메시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거를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소통방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PC와 GDP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분석을 했었잖아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 PC 그리고 코어 PC 말씀을 드리면서 2.788%, 2.8%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정확하게 2.8% 정도가 나오게 되었었고, 그리고 GDP도 사실 연율 4.3% 성장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 해보게 되면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앞으로도 정말 시장이 견고하게 잘 버텨주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C 데이터만으로도 봤을 때도 현재 2.8%면 되게 안정적인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8% 정도면 당연히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패드워치 상으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횟수가 1회가 아니라 2회, 3회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PC, 물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규모 매도 압력에도 비트코인이 부진하지만 이 PC 지표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이런 낙관론으로 인해서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고, 나스닥 또한 어제 GPU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플을 보면 어떤가요? 반면에 지지부진하죠. 리플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확대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하락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만 상승할 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망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은 이제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만 지지부진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내용을요, 이제 응용을 해서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서 응용해서 한번 보신다면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또 디커플링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주가라든지 이 코인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또 리플의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도 상승할 만한 그런 이슈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내러티브 그리고 펀더멘털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내러티브의 한계에 드러난 가상자산 그리고 펀더멘털 실행력이 성패에 갈랐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I가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사실은 십몇 년 전부터 해서 AI라는 단어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5년, 2014년 그 전부터도 있었던 단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격적인 성장이라는 게 나오는 것은 2021년도부터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연 30%씩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AI 인프라 기업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오라클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자,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죠.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무려 지금 600%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내러티브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이런 수혜를 받고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오라클에 대한 매출을 보니까 매출 전망이 하회했다. 까먹고 보니까 매출이 개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바로 내러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AI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생각나실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또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도 많이 상승을 했다. 내러티브한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서도 호실적이 나와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펀더멘털이 강하다.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본 거고요. 코인에 빗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2023년도 10월달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쵸? 이 당시에 왜 올라갔었나요?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ETF가 승인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나세요? 자, 이제 기관들이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야지만 기관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바로 내러티브한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승인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가 누구예요? 바로 이더리움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었죠. 승인이 됐던 시기가 2024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승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기존에 ETP 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ETF로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 하나 있었는데 ETF 승인되고 나서 까놓고 보니까 ETF 자금들이 유입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던 상승분들이 모두 반납되고 하락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에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엄청나게 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ETF 자금이 크게 유입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크게 나오고 난 이후에 ETF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펀더멘털. 그렇죠? 이 펀더멘털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ETF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엄청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내러티브한 이슈까지 덩달아 있어야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제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이라는 게 가장 또 중요하고 그리고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은 결국 내러티브한 이슈가 있어야지만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리플이라는 코인도 결국 어떤 이유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나요? 내러티브한 이슈일까요? 펀더멘털이라는 이슈일까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갖춰져야 큰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코인을 투자를 하시던 간에 내러티브한 이슈냐 아니면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이 좀 잘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 2026년도에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해야 또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리플이라는 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내러티브한 이슈와 이 펀더멘털이라는 게 갖춰져야 그 다음부터 큰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8, 9월 이후로 어떠한 이슈라도 현재 시장 안에 또 시장을 크게 올릴 만한 어떤 이슈가 나왔었나요?
7월 달에는 크립토 위크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 그죠? 이 통과가 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실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전통 금융을 대체할 만한 하나의 산업이, 은행 산업이 이 암호화폐 산업이 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퍼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2026년도에 펀더멘털이 작용을 하게 되고 앞으로 더 큰 급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은행업을 대체할 만한 그런 성장성을 띄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내러티브한 이슈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규제라는 게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는 내년에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 스테이블 코인 시장 구조법 시행 임박, 그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내년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이제 방어를 해줄 거예요. 리플도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이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이상의 하락할 만한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2,600원대 여기가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현재 세력들의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 바닥을 치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겠지만 이 메이저 코인들이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 동안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이슈 있는 코인으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독자방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ing